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추가 사퇴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범수,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이빈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여야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공급대책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특위를 재가동한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말로만 공급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부들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장 대표는 보유세가 올라 집을 보유하기 어려운데 장특공제 혜택까지 줄였기 때문에 집을 파는 것 역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와 증세가 아닌 공급 대책과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재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해 민생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근거 없는 선동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 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 재청권 행사를 미뤄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또다시 사퇴해 다시 5인 체제가 됐습니다. 윤리위는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범수, 진종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보도에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운영 방식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성명서를 통해 윤민우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는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거듭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쿠데타 방지용 사관학교 통폐합은 안보 100년 대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안보 자해극입니다. 또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군사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최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총체적 안보 파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기조를 버리고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보안 수사권 폐지. 네, 지난주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네. 후속 여파가 이번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수적 우위를 이제 앞세웠던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 취지와 후속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수사는 경찰과 오는 10월 이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을 하고요. 검사는 공소제기 또 유지기소에 집중하도록 형사사법체계가 개편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은 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또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완, 압수수색 과정 녹화 등 수사 절차 객관성 등이 확보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는 수사를 못하고 이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이 됐고 국회의 고유 입법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위헌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생각을 하면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월요일 그러니까 같은 날이었죠. 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 대표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날인 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여론전을 비롯해서 헌법 소원 등 후속 대응에 현재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보안 수사권 폐지 살펴봤고 두 번째 열어볼까요? 조세 정상화 폭탄. 네. 네, 이번 주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는 항상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에는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제 세제 개편 핵심 방향을 좀 보면 실거주자는 혜택이 좀 늘었고 다주택자와 또 초고가 그리고 비거주 주택 과세는 이제 늘어났다는 게 핵심 사항인데요. 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좀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을 보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라는 입장을 냈고요. 실거주자에게는 혜택이 더 돌아간다는 것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액이요. 기존 2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4억 원이다. 그러니까 시가 20억 원 이하의 거주용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이 이제 전액 면제되거나 이제 감면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또 10년 이상 실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가 확대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세금 폭탄이다, 조세 강탈이다, 징벌 과세다 이런 좀 단어들을 쓰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부의 과세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서민층 부담만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거주로 인한 매물이 잠기게 되면서 무주택자들이 거주 비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논리고요. 그렇게 되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동안의 경우가 이제 그 세금을 올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입법사항이거든요. 예산안과 함께 이제 심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네. 다음 달이죠. 9월에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여론도 아마 수렴할 것 같고요. 이 네.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수정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81년 전야제. 네. 네, 이번에는 좀 미래 이슈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 주가 광복절이죠. 다음 주 토요일인데 네. 14일은 금요일이고 예. 올해도 국회에서는 광복 전야제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회 잔디광장에서 광복절 전야제가 열렸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대안이 살았다라는 주제로 열렸었는데 신앵커 혹시 그 작년에 했던 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잠깐 뭐 구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갔습니다. 이제 그게 기억이 나고. 그러시군요. 싸이의 흠뻑쇼 같은 그런 공연이 있었죠? 싸이 흠뻑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가요? 그게 광복절 전야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맞네요. 저는 아직 그 기억을 잘 못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싸이가 출연을 제 기억이 했었죠. 맞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집에서 TV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그 기억보다 좀 다른 기억들이 더 있어서 당시에 이제 잔디광장에 많은 국민들이 오셨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알리의 대안이 살았다 이게 주제가이기도 했는데 네. 그 노래도 기억이 나고 처음 들어봤던 곡이었기 때문에 또 클라잉넛의 신독립군가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네. 저는 이제 싸이도 보다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독립 영웅들의 초상 드로즈였거든요. 한강 저 전면에 띄워지는 모습들을 예. 봤는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네.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디어 파사드 등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다시 전야제가 개최가 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인데요. 이번 전야제에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또 독립정신을 담은 뮤지컬 영웅이 보실 수 있고요. 또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공연, 불꽃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여 신청은 어제 오후 8시부터 선착순 예매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소개도 해드리려고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근데 예. 이미 매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이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이제 8월 14일 8시 15분입니다. 저녁 국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담긴 그런 뮤지컬 영웅과 함께 아주 기획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야제 기회가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국회 방송의 김동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투표용지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후보 2명이 오는 14일에 결정됩니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마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추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오는 12일까지 두 단체로부터 후보 3명을 추천받아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폭염은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며 녹지와 노후 건물 관리 등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령자와 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기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부 분열상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생중계하는 오합지졸 내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서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을 언급하며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부처 간의 조율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려 하고 평화체제, 사자회담 구상을 발표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도서관 국회박물관에서 진행된 2026 세계의회 도서관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전 세계 의회 도서관과 조사 서비스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총회에선 AI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 혁신 사례와 정책 지원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입법과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 도서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는 협력의 장이 됐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세제 개편 후폭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 여당은 조세 정상화와 공정 과세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올 만큼 민심과 맞닿아 있는 세제 개편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잇따라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국회 속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세 지출을 통해서 세금 감면해주면 될 거를 정부가 굳이 걷어서 굳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국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던 장기 보유 이 고령의 어르신, 마용성에 사시는 중산층한테도 또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부동산세 폭탄 몰아치게 하는 이 정권의 길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다. 설명해 주신 걸 알고 있는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 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아직은 주택 수요 공급이 좀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무래도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전세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실시가 돼서 실거주 요건만 됐기 때문에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만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임차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이처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어전에 나섰는데요. 또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강 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이제 비싼 지역이 있는데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12월 한 초경에 이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때까지 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안 논의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자.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도 어제 국회에서 공급대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특수성과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을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공급 계획 등 후속 보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직접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라든지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할까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급 대책하고 그 금융 대책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기도 했는데요.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정치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장동혁 대표 주재로 부동산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은 없이 세금만 올리는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막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먼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식 세금 폭탄, 징벌적 세제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말로 지금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본질을 좀 호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말 그대로 세제 개편안이지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이 부분 혼동하지 말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세제 개편안의 본질은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실제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라는 것이 이번 본질인 것이고요. 네. 특히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12억 원에서 14억, 이것도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죠. 그게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20억 원가량의 그 실제 금액이 20억 원가량의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가진 그런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도가 또 많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고 양도세 기본 공제도 10배가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1세대 1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세제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금액에 맞춰서 갖고 집을 보유하신 분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이건 단순하게 세제를 개편하는 아니기 때문에 공급 확대라던가 전월세 같은 부분에 대한 해결은 추후에 있을 부동산 대책에서 아마 다 모든 것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무조건 하면 비판만 하는 국민의힘은 이 버릇은 좀 굉장히 우리 국민께 피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은 던져놓고 증오과세고 사회주식 팩탄이다 하고 본질은 없고 설명조차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건 쉽지만 그 말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저희가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이상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1주택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더 좋은 혜택이 된 세제 개편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국민의힘에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속지 마시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한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 이전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집값 폭등한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들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국민 잡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11% 이상, 이거보다 체감은 더하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지금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해보면 이런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퍼센트가 지금 50%가 넘고요. 특히 2030 세대에서는 무려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더 이상 내가 이 수도권에 살 때는 집을 가질 수 없구나라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는데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절묘하게 그때 분당 아파트를 팔고 그 뒤에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절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비난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급책을 차차 내놓겠다고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이렇게 차차 내놓는 게 아니라 세제 개편을 하기 전에 대출을 옥죄기 전에 먼저 공급 대책부터 내놓고 그리고 사실 뭐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죠. 닥치고 공급해라. 그린벨트까지 풀어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한다라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친여 성향의 패널과 이런 분들을 좀 불러다 놓고 거기에 맞춤형 그냥 토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앞으로 공급 대책 내놓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수도권은 어쨌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구 과밀이니까 결국에는 집값 폭등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대책 시급하고요. 대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정책은 결국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어떤 학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골고루 지역 균형 발전을 하면은 지역에도 좋은 기업과 좋은 어떤 학군이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도 부동산 정책에 녹여서 함께 그런 융합적인 정책을 내놔야지만 이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공급 대책, 정부가 곧 발표한다고 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많은 국민들이 또 지켜보고 계실 거거든요. 실효성 있는 대책들 많이 나오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 부동산 대책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정말 딱 까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주제인 것이고요. 근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수요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뭐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통합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지만 지금 서울시장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용산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런 부분 협조가 사실 좀 잘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께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책과 대안을 마련하면 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서울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노력하고 뭐 5급 3특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통합시를 또 이제 제안해서 이제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통합특별시가 추진이 됐고요. 또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발전을 이제 전국 곳곳에 뿌리 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 얼마나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미국의 애리조나보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분열 이런 거를 논하지 말고 우리가 한 나라에서 한 고장으로 생각해서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방법과 해법에도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게 될지 어떠한 협력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법 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이 잘해야 한다 이렇게 후속 조치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정형소법의 후속 정비에 필요한 법률이 180여 개나 된다면서 졸속 입법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제가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 형사소송법 논란은 법 내용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더 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한 당사자인데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라고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좀 의아한 말인데요.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책심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걸 읽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본인은 의결한 법조차 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난의 여지를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과거에 발언했던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그런 형국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이제 후속 입법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손 봐야 되는 이 제도 자체가 벌써 180여 개 이상에 이른다라는 부분, 국민들께서 매우 지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준비가 아주 정말 아주 미비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과연 이걸로 과연 우리가 민생을 이렇게 지금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검찰 보안 수사권만 없애면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권도 없애지 왜? 라고 이런 정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결국에는 범죄자가 웃고 피해자만 더 울게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좋은 의도라고 해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소법 안 읽어봤다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까지 답변을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 이번에 개정법에 대한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민을 한 분이 바로 대통령 본인 자신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이걸 나와 있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고 국무회의에서 실제 법무부 장관이 입법에 대한 취지와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당 대표 시절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입법이나 이런 디테일한 거 절대 모르지 않으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보안 수사권 이제 폐지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입법이 완료가 된 건데요. 개정이 완료가 된 건데요. 그동안 검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고 또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공판 수행까지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권력을 한 기관이 독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해체되는 역사적인 일이 펼쳐진 것이고 사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세상, 미지의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서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거든요. 법이란 게 한번 딱 만들어 놓고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말했던 개정 형소법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법도 법을 개정해놓고 나면 나중에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절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뭐 발생했던
부작용이나 보완 책들이 분명히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걸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도 또 역시 국회에서 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인 것이거든요. 예. 그게 180개가 됐든 1800개가 됐든 어쨌든 국민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 그걸 또 바꾸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중심으로 이러한 만약 공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고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수행하도록 할 것이고 또 당연히 중요한 것이 이제 경찰과 검찰의 균형, 힘과 균형을 견제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어느 한쪽의 힘이 쏠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잘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국회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진행 상황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양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반명, 대통령 파리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오는 8일에서 9일에 열리는 순회 경선을 앞두고 1순위 과반 승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열흘 남았잖아요.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보통 당내 선거에서는 굉장히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정당 문화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동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갔던 이유는 바로 직전 전당대회는 이제 1년 전이죠. 이제 보궐이었죠. 사실 대통령께서 대표였다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 없이 다 지나갔던 것이고요. 또 그전을 돌아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서 2번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재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우리 당의 대표가 돼야 되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 독재 시절 하에는 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대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모두의 공감 때문에 그 2번의 전당대회가 정말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그것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런데 다시 그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간의 그런 경쟁, 또 뒤로 더 가다 보면 그 각 대표들의 경쟁들도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한 5년 동안이 조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더 치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1년이 막 지났고 앞으로 4년이나 남은 단계에서 누가 더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일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가느냐에 대한 그런 치열한 경쟁의 또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후보자들끼리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견 차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높은 당이고 우리 당원들의 수준과 지혜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어느 후보가 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되더라도 다 하나로 어우러지고 통합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 우리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 이런 분위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좀 아름답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김민석 후보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대해서 마치 야당처럼 얘기를 한다. 이건 야당의 접근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가 이인재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후보는 김 후보와 송 후보의 자신을 향한 반명 공세, 즉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 정권 레임덕이 온다라는 이 반명 공세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정청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서로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의 계파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팝콘 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까 앞서 짚어드린 대로 사실 부동산 문제 심각하고 지금 전월세 다 올랐습니다. 환율 심각하죠. 지금 짚어줬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정말 주식시장이 정말 도박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는 당대표 후보가 보여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당대회를 누가 더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느냐라는 어떤 그런 용도로까지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계파 싸움 그만하시고 국민 민생을 정말로 챙기는 그런 대표가 저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물론 좀 아끼실 것 같기는 한데 최종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사실 뭐 부울경이나 뭐 대구 이렇게 경북 쪽보다 이제 호남 쪽에 이제 당원들이 워낙 많고 그렇죠. 또 수도권이 또 가장 또 변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아마 지도부가 어느 분이 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여러 각종 여론조사 등을 보면 호남에서는 사실 김민석 후보가 좀 정청래 후보보다 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뭐 지지도가 높은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두 분 다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경쟁이 치열하고 박빙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끝까지 선거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또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또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설회라던가 토론회에서 보면은 각자 후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깊이가 또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연설회와 토론회도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당원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여러 태도 논란이나 상대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충청권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몇몇 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변수로서 또 하나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에 만날 때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가 되겠네요. 그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의 징계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당권파 친한계를 대상으로 한 징계 시도가 이어지면서 내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징계 정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징계 정국이라는 것은 사실 일부 언론이나 또는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징계 정국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서범수와 진종호 의원이 정말 망발이죠. 그거는 돌려차기 사건이 그냥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 성폭행 사건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이 만약에 검찰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그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한 그 범죄자가 더 빨리 출소해서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렵게 모셔서 토론을 하는 그 자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을 향해서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하죠.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제가 방송이라서 수위를 낮추겠지만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대답도 가관입니다.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발언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파를 떠나서 여야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정말 분노했고 저 역시 정말 이게 처음에는 가짜뉴스 아닌가 할 정도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파를 떠나서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당원 당규 위에 저희가 뭐가 있냐 국민 정서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내버려 둔다? 그것이 오히려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징계 정국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 대변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그 권영현 대변인께서 어쨌든 당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을 많이 약해시긴 했지만요. 이른바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한 이 발언들은 그냥 궤변 수준이 아니라 미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네, 저도 말을 아낀 겁니다. 이 정도면 말을 아낀 건데요. 이걸 그래서 뭐 당연히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저는 이분 윤리위원회보다 혹시 더 센 강도의 징벌적인 기구가 있다면 그곳에 회부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행히 피해자 분께서 뭐 딱히 문제 제기를 크게는 안 하시긴 했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상처가 된 일이고 사실 그분은 그 피해로 인해서 사실 목숨이 위험할 뻔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심지어 그분이 없었어도 문제인데 그분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이런 망발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폐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은 위원회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명이 위원회에 돌아가는지 여름 휴가도 없이 정말 이제 강도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가장 1순위로 가장 원탑으로 이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강한 징계가 일어나야지 이 여론이 잠재워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표를 욕해도 윤리위 회부가고 또 어디서 무소속을 돕는다고 해도 어디 회부가고 무소속 근처에서 치킨 먹어도 윤리 회부되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고 여기 위원회 구성도 좀 정말 다양화된 사람들이 오셔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여기는 정말 노동 강도에 심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서범수 진종호 이런 분들은 회부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뭐 대표 비판했다고 해서 회부된 건 과연 맞나에 대한 고민도 좀 있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공감의 발언을 좀 드리자면 정말 이 서범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정말 통하지 않고도 즉시 어떤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적 분노가 크기 때문에 빨리 그런 빠른 어떤 제명 절차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한 발언으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을 했고요. 오늘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원래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혼자 먼저 시작된 발언은 아니고요. 당시 이제 과거로 조금 더 가면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이 6회 공군 3급 사상 학교의 통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여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논의는 늘 있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이 발언의 취지를 보면은 지금 이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요. AI 시대다 보니까 막 드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합동 작전 능력이 지휘관 핵심 역량이 된다라는 것이 다수 군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 폐쇄적인 엘리트 구조, 그러니까 육군, 공군 육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폐쇄적인 엘리트 구조를 좀 깨자는 게 바로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육군이 여러 가지 권력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특히 또 육사 출신들이 어느 기득권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군 내부에서도의 비판과 비난의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트 구조를 깨자라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의 말씀이라고 보고 오히려 육군, 해군, 공군을 동등한 위치에서 놓는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이 동일한 장교 교육 체계 하에서 동등하게 출발시켜서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육군, 공군, 해군이 각 전문성도 다 있지만 또 통합을 하면서 또 시너지를 또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어떻게 보면 한번 고민해보고 토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또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다 각각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종종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전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전방 GOP에서 실탄도 장전하지 않은 빈총으로 경계 근무를 섰다라는 기사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러한 어떤 안보 공백에 대해서 다시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의 일부적인 어떤 문제를 그것을 이유로 사관학교 전체를 통합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특정 사건을 이유로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육사와 해사 그리고 공사 이런 모든 사관학교는 각각의 존재 이유와 또 교육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100년 대계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실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국민의 어떤 정말 안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보안수사 폐지건과 ETF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정권에서 하는 모든 모양새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기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민생도 어려운데 국가 안보까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